여러분, 안녕하세요. 궁중비사 인생극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자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 나라를 구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유능함을 질투하고 두려워한 아버지의 이야기지요. 아버지는 조선의 14대 왕 선조, 아들은 훗날 15대 왕이 되는 광해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광해군은 정통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의심과 견제를 받아야 했을까요? 왜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버지의 눈에는 위협으로 보였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선조라는 왕의 깊은 콤플렉스와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쟁이 만들어낸 비극적 운명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무너져간 슬픈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567년 6월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면서 시작됩니다. 창덕궁 대조전에는 긴급히 소집된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정은 패닉 상태였지요. 왕위를 이을 직계 후손이 없었으니까요. 중종의 혈통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영의정 이준경을 비롯한 대신들이 선택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 16살의 하성군 이연이었습니다. 극장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6살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궁궐로 호출됩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급히 옷을 갈아입고 가마에 올라탑니다. 창덕궁 정문이 보이자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아니면 형들이 무슨 일을 벌였나? 가마에서 내린 하성군의 다리는 후들거렸을 겁니다. 대조전으로 들어가는 길, 양옆으로 늘어선 대신들의 시선이 그를 압도했을 겁니다. 차가운 눈빛, 계산적인 눈빛, 의심스러운 눈빛. 누군가는 속으로 저 어린애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가 조종하기 좋겠군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 이준경이 입을 엽니다. 하성군, 오늘부터 그대는 조선의 왕이요. 그 순간 하성군의 머릿속은 하얘졌을 겁니다. 왕? 나를? 왜? 기쁨이 아니라 공포가 먼저 밀려왔을 겁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선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직위였지만 선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생을 따라다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반개승통이라는 꼬리표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긴 했지만 자신이 정통 왕실의 직계가 아니라는 사실, 중종의 손자이긴 하지만 왕의 아들도 세자도 아니었다는 사실. 언제든 누군가가 너는 진짜 왕족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것이 얼마나 선조의 가슴을 짓눌렀겠습니까? 실제로 선조는 즉위 초반부터 그런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개가 왕이 되다니, 조선의 법도가 무너지는구나. 덕흥대원군의 아들이라지만 결국 왕손도 아니지 않은가. 세자도 아닌 자가 왕이 되다니, 이것이 하늘의 뜻일까. 매일 밤 선조는 이런 말들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겠지요. 잠들기 직전까지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대신들이 나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족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악몽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선조는 재위 내내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유교 이념을 철저히 따르고 선비들을 극진히 우대하며 끊임없이 나는 성군이다,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지요. 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럴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불안했고 더욱 초조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1575년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이 생깁니다. 바로 첫 아들의 탄생이었습니다. 후궁 공빈 김씨가 낳은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광해군이었습니다. 비록 정비의인왕 후 소생은 아니었지만 선조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남이었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아들, 자신의 정통성을 이어갈 혈육이 생긴 것이지요.
선조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제 나도 진짜 왕이 될 수 있구나. 내 피를 이을 후계자가 생겼어. 하지만 역사의 시계추를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면 여기에도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중인 출신이었습니다. 당대 기준으로는 신분이 낮았지요. 선조는 이것마저도 콤플렉스로 느꼈습니다. 나는 방계 출신이고 내 아들은 중인의 자식이다.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왕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불안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될 아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592년 4월 13일 역사는 급격히 돌아갑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20만 대군이 부산포에 상륙한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지요.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급히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극장주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1592년 4월 30일 새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조의 가마는 진흙탕에 빠져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관들이 가마를 밀어내려 했지만 바퀴는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지요. 결국 선조는 가마에서 내려 걸어야 했습니다. 왕이 진흙탕을 걸어가는 모습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더 끔찍한 건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기 도망가는 게 우리 왕이다. 나라를 외놈들한테 넘기고 도망가는구나. 우리는 굶어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냐? 분노한 백성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선조의 가마를 향해 행렬을 향해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한 돌멩이는 선조의 가마 지붕을 맞췄고 또 다른 돌은 호위하던 내관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선조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는 진흙탕 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지요.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더욱 비참한 선택을 고민합니다. 매일 밤 그는 대신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명나라로 망명할까 아니면 여기서 버틸까. 그의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한때 정통성을 증명하려 애쓰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라. 그리고 분조를 맡기라. 분조란 무엇일까요? 왕이 피난을 가 있는 동안 세자가 임시로 조정을 이끌며 전쟁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17세의 광해군에게 너는 여기 남아서 전쟁을 책임져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선조의 속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라도 남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죽거나 명나라로 떠나게 되면 광해가 왕위를 이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혈통은 이어진다. 광해군은 어땠을까요? 겨우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수염도 제대로 나지 않은 나이였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명을 받은 순간 그는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1592년 6월 광해군은 갑옷을 입고 전선으로 향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함경도였습니다. 그곳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왜군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요. 광해군이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의병장 정문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세자 저하 소위는 정문부라 하옵니다. 정문부는 투박한 손으로 광해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고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정문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장군, 그대가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진짜 영웅이요. 과인은 그저 그대를 돕기 위해 왔을 뿐이요. 그 순간 정문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족이, 그것도 세자가 자신 같은 천민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그것도 영웅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저하 소위는 말하지 마시오. 그대의 충성은 이미 알고 있소. 함께 이 나라를 지킵시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함경도, 강원도, 평안도를 돌아다니며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말에서 내려 백성과 함께 걸었고 때로는 밤을 새워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한 노인이 광해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하, 소인의 손자가 외놈들에게 죽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지만 힘이 없습니다. 광해군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이 반드시 원수를 갚아드리겠소. 그대의 손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소. 과인은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오. 백성들은 광해군을 보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 어린 세자가 저렇게 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광해군의 노력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은 곧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텅 빈 처소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의주에서 나를 생각이나 하실까? 아니면 나를 버리고 명나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도 의병장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광해군은 외로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었고 혹시 자신이 버림받은 건 아닌지 두려웠던 겁니다. 그것이 세자의 고독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 백성의 영웅이면서도 아버지의 눈에는 위협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공포, 이것이 17세 소년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였습니다. 1593년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선조는 한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선조를 맞이한 건 환영이 아니라 싸늘한 침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도열해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지요. 그저 의무적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조는 그 시선을 느끼며 가마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겁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나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자 저하, 우리의 은인, 나라를 구하신 분, 백성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와 함성이었지요. 선조는 가마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피가 날 정도였지요. 저 아이가 나보다 백성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겉으로는 아들이 훌륭하게 해냈구나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질투, 그리고 두려움이었지요. 밤이 되면 선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왕인데 왜 백성들은 나를 외면하는가? 왜 저 아이만 환호하는가?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밀어내려는 건 아닐까? 백성들이 저 아이를 왕으로 원하는 건 아닐까? 나는 방계 출신이고 저 아이는 백성이 인정한 영웅인데. 선조의 자격지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질투라는 괴물로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1596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선의파동입니다. 그해 가을 선조가 갑자기 신하들을 대전으로 소집했습니다. 대신들이 모이자 선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다. 전쟁의 고통으로 몸도 마음도 지쳤다. 이제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싶다. 순간 대전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진심인가? 시험인가? 영의정 유성룡이 나섰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한창이신 나이에 무슨... 내 뜻은 확고하다. 세자를 불러오라. 광해군이 급히 소환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대전에 들어선 광해군은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다. 광해야, 들었느냐?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다. 광해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 아버지.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거절하겠느냐? 그 순간 광해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양의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역시 왕위를 노렸구나라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거절하면 거짓으로 거절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의심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쿵. 신은 감히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쿵. 부디 건강을 돌보시어 오래오래 나라를 다스려 주소서. 쿵. 광해군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지요. 이것은 부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왕권과 세자 사이의 무서운 권력 게임이었으니까요. 쿵, 쿵, 쿵. 광해군은 계속해서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이마의 피는 점점 더 많이 흘러 옷깃을 적셨습니다. 전하, 그만하십시오. 세자 저하가 다치십니다. 유성룡이 소리쳤지만 선조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진심인가? 정말로 왕위를 탐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연기를 하는 것인가? 선조의 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의심만이 가득했지요. 일어나라. 광해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오늘 일은 잊어라. 하지만 신하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조가 광해군을 시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요. 대전을 나온 광해군은 처소로 돌아가 홀로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마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나라를 구한 것이 잘못인가? 백성의 사랑을 받은 것이 죄인가? 광해군의 마음은 조각조각 부서져 갔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지요. 나라를 구했다는 자부심과 아버지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삶. 그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들었을 것이고 아침이면 또다시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1606년 선조에게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번에는 정비 임모광후 소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영창대군이었지요. 그날 밤 선조는 갓 태어난 영창대군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빛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안도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내 아들이 태어났구나. 선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적통이다. 정비의 아들이다. 이 아이가 바로 진짜 왕위 계승자다. 그 순간 선조의 머릿속에서 광해군의 모습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광해는 결국 중인의 자식이었다. 하지만 영창이는 다르다. 정비의 아들, 진짜 왕실의 혈통이다. 이 소식을 들은 광해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날 밤 광해군은 홀로 달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차가운 빛이 마치 자신의 운명 같았습니다. 나는 무엇이었나? 전쟁터에서 7년을 보내며 나라를 구한 것이 무엇이었나? 결국 나는 중인의 자식 서자였을 뿐인가? 광해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그저 도구였을까? 그때부터 선조는 노골적으로 영창대군을 편애했습니다. 조정회의 중에도 선조는 말했습니다. 영창이가 참 영특하다. 말을 배우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야. 신하들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허허, 역시 대군은 총명하시옵니다. 영창이는 진짜 왕의 기품이 있어. 눈빛부터가 다르단 말이야. 그때마다 광해군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을 겁니다. 더 가혹한 건 선조가 광해군을 패하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이 궁궐에 퍼졌다는 겁니다. 대북파와 소북파, 조정은 이 문제로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대북파 영수 이이첨이 나섰습니다. 광해군이 세자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공이 있고
이미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소북파 영수 유영경이 맞섰습니다. 하지만 적통은 영창대군입니다. 정비소생이 세자가 되는 것이 법도입니다. 선조는 이 갈등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싸워라. 그럴수록 내 권력은 더 강해진다. 그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두 아들을 저울질했습니다. 때로는 광해군을 부르고 때로는 영창대군을 칭찬하며 조정을 흔들었지요. 광해군은 매일이 지옥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폐위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을 것이고, 밤이 되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더욱 겸손했고 아버지 앞에서 더욱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조는 의심했습니다. 저것이 진심인가 거짓인가? 광해는 속으로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1608년 선조는 병석에 눕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을까요? 전쟁터로 내보냈던 17세 소년의 모습이 석고대죄하며 피를 흘리던 그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광해는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을 품었을까요? 역사는 그의 마지막 심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광해군과 영창대군 사이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조가 승하하자 광해군은 즉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신하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없는 찢어진 조정 속에서의 외로운 즉위였지요. 영창대군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해군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선조와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많은 역사책은 선조를 무능한 왕으로, 광해군을 비운의 영웅으로 그립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조는 정말로 악한 아버지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평생을 방계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싸워야 했던 왕, 전쟁에서 백성에게 버림받았던 왕,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아들을 둔 왕. 그의 불안과 질투는 어쩌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광해군을 괴롭힌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조 역시 피해자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왕이라는 자리가 피로 얼룩진 왕권의 역사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광해군은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적어도 초반에는요. 17세의 나이에 분조를 맡아 전쟁터를 누빈 것도, 선의 파동 때 무릎을 꿇고 애원한 것도 모두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심과 질투 속에서 그 사랑은 조금씩 변했을 겁니다. 사랑이 원망으로, 원망이 증오로 바뀌어 갔겠지요. 그리고 왕이 된 후 그가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것은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인조 반정 이후 광해군은 폭군으로 기록되었지요. 하지만 그가 정말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질투가 만들어낸 비극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조와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아버지,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을 수 없었던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선조가 조금만 더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았다면, 만약 광해군이 조금만 덜 뛰어났다면, 만약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운명을 살아갔고 그 운명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랑이 질투가 되고
자랑스러움이 두려움이 되는 아이러니한 관계 속에서 말이지요. 선조와 광해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작은 오해와 의심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극장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조는 질투심 많은 악한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콤플렉스와 싸우다 무너진 불쌍한 왕이었을까요? 광해군은 비운의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아버지와 똑같이 권력에 눈먼 왕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궁중비사 인생극장에서는 역사가 숨겨둔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해군이 왕이 된 후 벌어진 더욱 충격적인 사건들, 영창대군의 죽음과 임목대비 유폐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광해군은 정말로 잔인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궁중비사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